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복 터졌죠, 두 분은 지금. 진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항상 저는 네. 야당 출입 기자를 보면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당 출입보다 이제 야당 출입이 더 바쁜 시즌도 오는구나. 항상 여당에서 뉴스가 터졌는데 저는 야당이 거의 뉴스를 잠식하고 있어가지고. 네, 공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네,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관심사는 공천하면 그 두 거대 양당 공천 문제인데 그 전에 뭐 이풀기 삼아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등판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목표를 제시했던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전망하십니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개혁신당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를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데려온 거는 또 이준석 대표가 3일 연속 찾아가는 삼고초려 끝에 또 모셔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CBS였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심 없다, 불쾌하다라고 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가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이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로 많은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하겠다고 한 것만큼은 어쨌든 좋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최상의 수다. 네,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단한 매직,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이제 말 그대로 큰 바람을 일으키고 당의 승리에 기여했을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을 때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소위 전권형이라고 하는 예전에 한참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별명이 자르셨잖아요. 그 정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내가 당을 휘어잡았을 때 두 번째 그리고 각 거대 양당들의 충분한 자원들을 쓸 수 있었을 때 이제 그게 발동이 됐었던 거고 막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자하고 막 갈등을 일으켰을 때라든가 그 전에 이제 약간 들러리처럼 있었던 미래통합당 시절이다가 이럴 때는 사실 힘을 못 썼단 말이죠. 그럼 그때와 지금의 개혁신당을 비교했을 때 이준석 대표는 사실 정권형으로 이제 맡기고 싶어 하고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개혁의 큰 과제들과 줄기들을 잡아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자원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단한 엄청난 파워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지지율 15% 이거는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고 가장 최선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나름 비례정당 대표에서 선전을 한 뒤에 원내 진입해서 새로운 미래 등 다른 30대 세력과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그 정의당이었죠. 그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재현해 볼 수는 있겠다. 그게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원지 기자는. 네, 우선은 반전의 모멘텀을 잡은 건 맞다라는 건데요. 물론 그 반전의 모멘텀이 엄청 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개혁신당이 가진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곽우신 기자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으로서는 당연히 원내 3당은 교섭정당이 목표다라는 거는 모두가 하는 이야기고 사실 그래서 천하람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늘 너무 큰 목표를 잡는 게 싫었다. 그래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원내 교섭정당 목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점이 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 출마 선언자가 지금 양양자, 조홍천, 이원욱, 금태섭 이렇게 4명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이준석, 천하람 정도의 두 사람 정치인이거든요. 정말 최상의 수로서 이 6명이 다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14명 그럼 당선이 돼야지 20석이 완성이 됩니다. 원내 교섭.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은 위성정당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상황인데 그걸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에 빌어서 보면요. 그 당시에 비례에서 9.67% 얻었는데 의석은 5석이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관심사는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너 여기 나가. 그러면 네 하고 이제 그냥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 본인은 그러니까 지역구 결정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 TK 특히 그 중에서도 대구 출마를 좀 많이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고 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당선이 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비 보전이라든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유의미한 득표를 받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개혁 보수를 표방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축출된 이후에 다시 보수의 심장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 나섰구나.
이게 개혁신당 전체적으로 좀 좋은 그림과 도움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계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 대표도 어쨌든 일종의 상징 자본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만약에 대구에 나섰다가 너무 안 좋게 깨지게 되면은 오히려 또 그게 역풍으로 또 마이너스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기 뭐 때문에 양천과 뭐 용인 별별 군데 다 나오던데. 그렇죠. 뭐 노원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 뭐 이제 매일경제 보도였죠. 뭐 양천갑 출마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까지나 그냥 거론되는 수준에서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비례 끝번호 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은 이제 지역구 나간다면은 대구로 나갈 건지 아니면 노원으로 갈 건지 그럼 대구에선 어느 지역구냐라고 하는 건데 좀 현실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대구에서 경선 치러지고 있는 지역구 중에 대표적으로 강대수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 모자 경선인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경선 구도를 붙인 건가 친유계를 쳐내려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르바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역구에서 강 의원이 떨어지거나 해서 다른 후보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이런 지역구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가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지역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쓰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도 어떤 관계자와도 이 시점까지는 재출마 예상 지역구를 상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 부인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사실 당선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젖잘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3번의 낙천 경험이 있고 이번에 반드시 원내에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를 내야지만 그 개혁신당의 몫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고요. 개혁신당에서 큰 판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반드시 원내 입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비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귀할 게 그 새로운 미래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갈라서기 직전에 이제 3가지가 쟁점이었다라고 이제 그 딱 다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도부 전원은 지역구 출마한다. 이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미 그게 다 공개가 돼버린 상태에서 본인이 빠져갖고 비례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대표는 적어도 거기 있어서는 본인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비례로 가는 거예요. 예, 지역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을 볼 때는 계속하고 그거 있죠.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비례로 가는 부분. 그렇죠. 모양새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이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지역구에서 나름의 유의미한 득표를 갈 수 있는 카드가 이준석 대표 말고는 몇 장 없기 때문에 네. 이 카드를 너무 쉽게 소모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도 원내 진입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하면은 비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도 좀 비례대표 나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뭐 공천 이야기는 사실은 개혁신당보다는 거대 양당 여기가 이제 관심사니까 한쪽은 너무 조용하고 한쪽은 너무 시끄러워서 뭐 이렇게 이제 대별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참 기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 사천이라고 또 그 손가락질을 공통되게 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천이 실제로 있습니까? 포인트를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 네, 뭐 사실 선거는 언제나 전쟁이기 때문에요. 서로의 흠결이라든지 부족해 보이는 지점들을 짚는다. 덕담 같은 건 없다라는 지점에서는 뭐 당연히 양쪽이 그렇게 공방을 벌인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 안 해도 괜찮은 것이죠. 여사 요새 두 글자가 아주 핫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본방에서 계속 김건희 예, 특검법이라고 예. 혹시라도 제재를 받으시거나 또 저 찍히시면 때문에 어떡합니까, 또. 문제가 될까봐. 그건 다, 저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다른 방송 얘기고. 예, 예, 네. 예. 계속 혹시나 하세요. 예, 예. 김건희 특검법 이슈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역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지금 도어 스태핑 비슷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구는 29일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9일에 이제 재표결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가 보이는 영남 중진들을 살렸다. 뭐 이렇게도 보이는 지점이 있죠. 근데 29일 뒤로 미루면 살릴지도 지금 미주수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천이 사천이라고 할 때 그 사의 주체가 누군지가 사실 좀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 사천이라고 할 때 이 사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게 명확한데 국민의힘이 사천이다. 그리고 사가 누구냐? 윤통이니 윤석열 대통령이냐, 뭐 김건희 여사냐, 아니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사의 주체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씌워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천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금 방탄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데 좀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장동현 그 총장이 얘기했지만 원래 국민의힘이 공관위가 거의 매일 결과를 발표를 해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오늘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아마 안 할 것 같고 29일까지 표결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후로 밀어놓았을 때 그럼 억눌려 왔던 지금은 뭔가 그래도 좀 조용하게 나름 정리되고 있었던 측면들이 29일 이후에도 요 정도로 관리가 가능할까 그래서 궁금해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너무 강세다 보니까 지금 뭐 확인해 준 사례가 35% 감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생활한 지역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이럴 거면 경선을 뭐하러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지역 그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잘 조율이 안 되면은 또 내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뒤집어서 보면 재표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의 어떤 공천을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는 재표결 끝나면 영남 지역에서 교체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깔고 있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체를 안 할 거면 미리 해도 되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세상에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이 줄줄이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진짜 아니라고 빨리 판단한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이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TK 쪽에서는 약간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언론도 그렇고 기자들도 너무 조용하다.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신경 쓸 겁니다. 막판에 TK 짠. 뭐 그렇죠. 네. 심지어 뭐 조선일보조차도 오늘 보도를 보니까 혁신위 때부터 희생 요란하더니 친윤 대부분 생활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보도하고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억가다 억지로 그러니까 비판한다라는 식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긴 아니 합니다. 진짜로 그 친윤 생활은 어떻게 보세요? 억갑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보면 살아남은 건 맞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다는 개별적 판단이기 때문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현역 지역구는 지금 아무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 없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원모 지금 전 비서관이 어디로 가느냐도 굉장히 그 쟁점 사안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2020년 선거 때 보면 강남을보다 이번에 공천받은 용인갑이 더 그 격차가 적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무슨 뭐 용산 출신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막 일부 매체에서 막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프레임인 게 잘 짚어주신 것처럼 이현모 전 비서관이 원래 왜 강남에서 밀려난 이유가 뭐였나? 그때 강남을에 이제 박진 전 장관하고 이현모 전 비서관이 몰리니까 너무 용산 출신들 지금 너무 양지만 바라고 가는 거 아니야? 좀 험지 좀 가져야지 재배치할게라고 해서 박진 전 장관을 서대문 갑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 지역구니까 갖고 있는 게 그걸 탈환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분을 갖고 나름 어쨌든 격전지로 간 건데 이현모 전 비서관 용인 갑은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에서 험지가 아니라는 거죠. 양지에서 양지로 옮겨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재배치냐? 그리고 강남으로 누구 주려고 대체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자리에 그럼 또 이제 누가 갈지가 또 쟁점 사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전 단계에서 용산 출신이 대거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나왔는데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출신이 대부분이 행정관 출신들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 못 받은 용산 출신들. 근데 비서관급 이상은 상당수가 지금 공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이제 TK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 의원이 불출마,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직 출신의 인사가 공천을 단수로 받았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최경환 전 이제 부총리와 무소속으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 힘을 못 쓴다라는 것도 좀 이제 말이 약간 좀 안 맞는 게 좀 명함이 엇갈린 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주진우 전 비서관 사례도 있지만 강승규 전 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지금 어쨌든 정리가 되면서 지역구를 받게 되는 거고 지금 뭐 아까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예시들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뭐 신재경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인천 남동을에 지금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천장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은 용산 출신이 뭐 엄청 약하다, 뭐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윤한 갈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상구 공천을 놓고 김대식 예비후보 공천을 놓고
이철규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1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다라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한 갈등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그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이제 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사이에 이제 공관위 내에서의 이제 논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건데 물론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 당연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전하게 공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시로 나왔던 게 이제 김대식 전 사무처장 단순 공천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 김연아 전 의원 요거 공천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된 게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분당을 좀 봐야 된다. 지금 김은혜 전 수석하고 이제 김민수 대변인이 붙고 있는 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 김민수 대변인이 이번에 이제 경고를 또 받았거든요. 경선 들어가기 전에 공관위로부터 이 경고 내용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왜 나왔는지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경고를 제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 사실상 조금 경선 앞두고 감산을 해갖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좀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기자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공통점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용산 출신인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행정관급이더라. 일단 특징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윤한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 근데 김연아 전 의원에게는 찐윤 중에 찐윤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밀었다라고는 썰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김대식 예비 후보의 경우. 이건 또 그 원조 친윤인 장제원 의원이 밀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경론 요구하고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친윤이 아니라 친윤과 친한 후보. 직계가 아니라 반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걸고 싸울 만한 후보들이냐 이제 그 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약간의 거리가 있는 분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남은 포인트들을 볼 만한 것은 저는 이제 박성민 의원이라든지 울산 중구에 지금 그렇죠. 경선을 붙이게 되어 있는 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용 의원은 아직 이제 경선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까지 그러니까 찐윤으로까지 꼽히지는 않지만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 이제 네덜란드 국빈까지 같이 갔다 왔던 사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공천 여부들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본인이 자처해가지고 본인이 워낙 이제 핵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경선을 가야겠다 해갖고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간다고 하니까 막상 상대 후보가 포기해가지고 그냥 단수 공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무늬만 경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친윤 공천이다, 핵관 공천이라는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무늬만 경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에 불과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박선민 의원 경선은 그럼 정상적인 경선이 될 것인가? 사실은 이 경선 결과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경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죠. 그렇죠. 네. 혹시 예비 후보분들 듣고 계시면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 장성민 전 그 기획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최대 160석 이야기를 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으로 좀 경고 먹었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올라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접전지에서 이긴다.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충청, 서울 같은 데서 좀 많이 이긴다라는 카운팅들을 하다 보면 150석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이 이번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가졌던 두 가지 가장 큰 부분은 하나는 이제 외교적 성과, 그 두 번째는 야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지점이었었거든요. 두 번째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나가면서 야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반반 모양새였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 계속 논란이 잦아들고 있지 않은 상황, 이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표정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우리가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주최한다 이런 것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이제 물론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한다라고는 하지만요. 이제 그 일정의 가장 마지막이 일본 언론 발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방한설이 있었죠. 오탄이 경기를 같이 보는 모양새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일정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겠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단 부인하지 않았었나요? 우리 정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일본 언론 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악재가 사실 많기는 했었는데 그런 악재들이 이제 뭐 의대 정원 증오 문제라든가 여러 이슈 때문에 희석된 게 있고 약간 안정세 혹은 상향세를 탄 거가 맞고 지금 원래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경합 지역으로 경합 지역이라고 할 만한 것은 민주당 열세 지역으로 좀 바뀌는 양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지역구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여기에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로 얹으면은 과반은 물론이고 넉넉하게 좀 가능하겠다. 일당지를 되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퍼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혹시나 이게 또 악영향을 미칠까 봐 부랴부랴 단속하는 모양새긴 한데 이게 장성민 전 기획관이 혼자서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라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상황 인식이. 그래요. 게다가 장성민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의대 증원 이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좀 가볼까요? 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뭐 하여간 언론 말 참 잘 지어내요.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시끄러웠는데. 그러다가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는 일까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진단을 하세요, 두 분은? 네, 그러니까 오늘 의총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요. 오늘 의총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이 한 달 가까이 돌아가서 내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떠한 뭐 절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잦아들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이 가장 핵심적인 그날이 될 것이다. 예, 뿐만 아니라 있고. 예, 오늘 지금 민주당 의원들 2명이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과 박영순 의원이 오후에 1시 40분, 2시 40분 이렇게 기자회견 예정돼 있는데 혹시 탈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9시에는 조정은 의원이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민주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 한다고 자리를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탈당 이슈가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게다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의원총회까지 이어지는 좀 분수령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김은지 기자가 언급한 그 의원들 말고도 몇몇 탈당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좀 몇 명이 더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뇌관이 임종석 전 실장인 건 맞는 거죠.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부딪혔던 것도 사실이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이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계 원외그룹이라고 하는 더민주혁신회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이 갈등이 잦아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가 왜 뇌관이 됐을까요? 왜?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의 상징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 뭐 컷오프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출마 공천장을 줄 수도 있고 뭐 경선을 붙일 수도 있고 옵션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 지리하게 공방이 되다 보니까 임 전 실장 한 명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가 마치 대단한 어떤 이 상징성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이 논란이 계속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모두가 지금 임종석 전 실장한테 공천장을 주게 되면 뭔가 이제 유화 제스처고 뭔가 지금까지 어떤 비명 행사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기대하는 게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임종석 전 실장마저 잘라버리게 된다면은 정말로 지금 친명계가 친문계를 지금 학살하고 있구나 비명계를 지금 모두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프레임이 또 공고해지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언론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세한 디테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개파식 좀 애매하지 않나? 이 사람은 뭐 요거 약간 사실 그런 그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주요한 인사들 뭐 박용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결정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딱 이 언론이
바라보기 좋게 프레임 해석들이 잡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깨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해야 될 최고위원회가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주요 현안을 비공개 최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민정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주요 현안들이 다뤄지지 않고 정면적으로 안에서 뭐 논쟁을 하든 뭐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몇몇 사람 분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뭐 여기서도 논의를 안 하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돌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비선하고 따로 얘기하나? 그래서 어느 그룹하고 따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그럼 만약에 오늘 이제 그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결정한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근데 공천을 안 한다라고 결론을 내면 그때는 폭발하는 겁니까? 뭐 이후 상황은 뭐 여러 열린 결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더 말을 얹어보자면 이제 공천 관리 기술이라고 한 지점에 있어서는 사실 개파석을 떠나가지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 문제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지적하는 바가 있는데 대선 패배의 원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 게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가버리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문제가 나왔으면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달 가까이 끌면서 이 책임론이 희석되는 지점들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그 관리의 기술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러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는 좀 임종석 실장이 이제 공천 배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 있었는데요. 또 이해찬 전 대표 등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또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이제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이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이제 숨겨져 있는 뇌관이 그러니까 하위 20% 통보된 게 한 번 이제 쭉 지나갔고 반발이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문제가 오늘 중으로 하여간 뭐 어떻게든지 이제 가닥이 잡힐 거고 또 하나 이제 뇌관이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몇몇 지역구에서 현역을 빼고 돌렸다더라.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잠깐씩은 나왔지만 지금 본격화된 건 아닌데 혹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그 문제는 배제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현역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업체를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잦아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위 통보를 받은 사람들한테 계속 명분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이걸로 평가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니냐라고 재심 신청을 했고 그게 곧바로 기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불신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하위 20%라고 본인을 공개한 의원들만이 아니라 어제는 이제 전용기 의원 같은 분들도 지금 여론조사가 뭐가 돌아간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친명 비명으로 좀 보기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뇌관이 사실은 그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강원도가 아니라 서울 은평을 해서 경선에 이제 참여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그게 주말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그리고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두 가지 큰 사안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문제, 기간 문제이고요. 두 번째가 오히려 그때는 임종석 실장 이슈는 다뤄지지 않았고 김우영 이제 전 은평구청장 그리고 지금 강원도당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경고를 이미 이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이제 경선에 붙여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강병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재심 신청했다가 뭐 기각당했다면서요? 네, 문제가 없다라는 게 당의 평가라고 하긴 그러니까 어쨌든 합니다. 뭐 저기 당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최고위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그 결정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불만과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금방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점점 커지고 더 이제 그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업체 같은 경우에도 훨씬 이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뒤늦게 약간 비판 여론 거세지고 하니까 경선에서부터 이제 참여하지 않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지만 그럼 이미 있었던 건 뭐냐? 근데 앞에서 조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업체가 빠지게 되면 그 앞에서 또 조사에서도 그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당장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또 번져가지고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윗선에 누가 있었니, 뒷배가 뭐가 있었니. 그리고 이제 동작에서 이제 컷오프 사실상 이제 이수진 의원이 막 공개적으로 막 문제 제기도 하고 있으니까 또 김병기 의원이 형사 고소하겠다라고까지 나서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뇌관지 불씨가 점점점 번져가지고 하나를 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잔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이런 걸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도해가지고 현 당이 하고 있는 공천 자체에 대해서 잘하느냐 못하는 이 평가와 별개로 원래 공천하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잡음을 관리하는 것도 다 리더십인 거잖아요. 이에 대한 총체적인 능력이 좀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큼은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여전사 3인방? 네, 이것도 전사. 네, 그냥 뭐 네, 전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자 남전사는 빼라. 딱히 없으니까요. 아무튼 네. 뭐그 총선에 나가면 다 전사죠, 그죠? 싸우러 나가는 거니까. 하여간 그 3인방은 어떻게 된답니까?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공천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지역이냐가 결국 핵심일 텐데 그것도 오늘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네이밍 한 언론가 뭐 이건 다른 얘기니까 좀 넘어가고 어쨌든 이 세 분이 사실은 좀 또 묘한 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이제 깔끔하진 않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인용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복당이 성사가 된 건데 항상 얘기 나왔던 게 아니 이현주 전 의원 복당도 받아들여주고 포용할 정도의 리더십이면 왜 당내 비명계들한테는 그런 거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이현주 전 의원이 만약에 혹시라도 해볼 만한 지역구 아니면 좀 민주당한테 우세란 지역구 쪽으로 이제 공천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은 이현주 의원이 지금까지 사실은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센소리도 많이 하고 논란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무슨 명분으로 이현주 전 의원한테 이걸 주느냐?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 비판적이기만 하면은 다 오케이인 건가? 그러면은 지금 좀 나름대로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에 좀 안 비판적이었던 사람인 거냐? 다 바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가 좀 이제 흐름이 잡히는 게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 시끄러움이 요번 주를 경과하면서 잦아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폭발해 버리거나 결국은 요번 주가 가장 핵심 주가 될 것 같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황 정리에 있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번 주를 지나고 난 다음 다시 말해서 29일 재표결 이후가 어떻게 될지 TK 같은 여기가 뇌관이니까 다음 주를 봐야 된다. 요번 주와 다음 주의 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 여야 어때 때는 제가 할 말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친명계 지도부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가지고는 좀 이제 공천 상황이 마무리되면 다시 좀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네. 여튼 다음 주 상황은 또 다음 주이니까요. 사실 이제 하루하루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오늘 내일입니다. 참 정치가 생물인데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뭐 조변석계 할 수 있는 게 또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뭐 길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아무튼 근데 민주당은 이번 주, 국민의힘은 다음 주. 요건 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